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제 non-qualified plan으로 그러면 가져가지 않고 우선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은퇴를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돈을 다 가져가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회사에다 그냥 쌓아놓자. 쌓아놓으면은 우선 21%의 세금은 내놔야 되겠죠. 회사가 익스펜스로 월급은 익스펜스지만 회사에 쌓아놓으면 익스펜스가 아니니까 우선 21%를 내놓고 IRS에다가 디파짓을 해놓는 거죠. IRS에다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 그러면은 79불이 남겠네요. 월급으로 가져갔으면은 68불, 디비전으로 가져가면은 47불 정도가 되겠죠. 요 차이죠. 이 79불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쌓아놓는데 쌓아놓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리테인 어닝으로 남겨두는 방법. 근데 리테인 어닝이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죠. 맥스가 25만 불인 거죠. 이거를 넘어서 오래 있으면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거 넘는 부분은 장기간 갖고 계시면 이제 IRS가 그냥 이거 인컴으로 처리하겠다고 뭐 디비전으로 가든지 뭔가 처리해버리죠. 근데 25만 불이 지금 우리 사장님이 버시는 거에 25만 불 해봤자 어차피 큰 혜택은 없으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가 non-qualified deferred comp을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타니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점은 unlimited defer 할 수 있죠. 단점은 여기에 TPA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restriction이 되게 많아요. 비용 설립비. 이거를 셋업하는 경우는 최소한 4, 50만 불 정도는 뒤로 밀어놓고 싶을 때 해야지 가성비가 나오지, 금액이 그 정도가 아닐 때는 가성비가 없어서 좀 하기가 좀 애매한 게 non-qualified deferred comp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37% 텍스 브래켓이라 그러면 좀 얘기해 볼 만 하겠는데 32%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로 보여서 이거조차도 빼고,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럼 이그제끼리 보너스로 갈라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도 원청업체에서 잡아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에서 롱텀 restricted asset으로 잡는 건 어떠냐. 반드를 대신해서 회사에서 현찰을 커스텀 홀라이프,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을 갖고 계시면은 그걸 쌓이면은 이거를 반드 대신 써먹겠다. 그래서 회사에 재산을 쌓아놓겠다. IRS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Restricted Assets, Segregated Restricted Assets로. 그러면은 장점은 그 Retain Earning 리밋 없이 아주 언리미티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에 이구분하게 eventually 지금의 반드를 부분적으로 replace하는 에셋으로 갖고 계시다가 이제 명목이 섰죠. 회사에 쌓아놓을 수 있는 갖고
거는 나중에 추후 이 돈을 이제 정리할 때쯤 되셔가지고 이거를 해서 돈을 뽑아가지고 좀 지울게요. 복잡해지니까. 여기 있는 돈을 회사로 보냈다가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옵션 1은 1, CEO가 이제 인컴이 떨어졌을 때 또는 자녀분이 인프로이로 들어왔을 때 웨이지로 예를 들었을 때 자녀분의 웨이지가 텍서블 인컴이 한 48,000불까지는 한 roughly 12%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나중에 쓰자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이 21% 내놓은 거는 이제 비용 처리 옛날에 안 했던 걸 이제 처리하니까 이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21%를 IRS에 뭐 어떻게 리저브 해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어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C에서 콜프에서 100불을 벌었어요. 근데 디비든 0. 웨이지로 100불을 다 가지면 코퍼레이션의 세금은 제로 텍스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100불을 그냥 회사에다가 쌓아놔요. 회사에 쌓아놨으니까 이거는 회사 인컴으로 익스펜스 처리를 못했으니까 회사에서 21%는 내야겠죠. 연방에다가 갖다 네, 줘야죠. 네네. 그래서 우선 21%는 내놨어요. 그래서 페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페이를 해놓은 거죠. 예, IRS에. 네네네. 그러다가 내년이 돼가지고 이 100불을 월급으로 내년에 주면은 이 21불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가셨나요? 크레딧이 어떤 말씀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수익이 발생되면 어떡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 200불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100불을 벌어가지고 안 주고 가져갔어요. 그럼 회사에다 79불을 쌓아놨어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월급 받아야 되는 거 100불 가져가고 작년에 안 줬던 거 100불을 가져가면은 회사는 200불의 익스펜스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익스펜스가 0이었는데 2025년에는 익스펜스가 2배가 된 거죠. 익스펜스가 2배가 됐으니까 그것도 웨이지로 갔으니까 인컴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이 생기는 거죠. 네, NOL을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를 하려면은 나중에 이 돈을 찾아가실 때 회사가 죽으면 안 되죠. 회사가 와인딩 다운 할 때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요 옵션은 써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버는 거에 대해서 추가 익스펜스를 처리해서 요 21% 내놓은 거를 텍스 크레딧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롱텀 restricted asset으로 지금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우선은. 네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웨이지로 가져간다. 나중에 이제 디비전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 그럼 더블 텍스가 되니까 웨이지로 그럼- 적은 어마운트로 가져가시면 그럼 웨이지로 가져가실 때는 그 당시 이제 소득세 레이스로 가져가신 이제 텍스를 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 딴 사람이 가져가도 되고 석세스터 뭐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한다. 네. 아드님이 인컴이 적다. 뭐 아니면 그 뭐죠? 부계자 수업을 하러 들어왔다. 그러면 아드님이 받으셔도 되는 거죠. 웨이지로만 나가면 되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이그젝티브 보너스 플랜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네. 뭐 사장님도 그 보너스 플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익은 별로 없어요. 텍스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가 코퍼레이션은 인플로이 중에서 이제 CEO도 인플로이 중에 한 명이니까 W2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덜 수 있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텍스 안 내도 되잖아요. 코퍼레이션 텍스는 21%는 묻을 수 있지만 받아가는 개인은 W2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텍스도 뭐 회사에서 또 보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돼서 자기 주머니에서는 안 낼 수 있지만 결국은 회사 돈도 같이 내 돈이라고 하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넣고 텍스를 더 많이 내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저희가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아이디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좀 정확하게 보다 보니까 아직은 그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도 따로 TPA가 하이어가 돼야 되고 매년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기준에 맞춰서 IRS 보고를 해야지 이제 감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가는 플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님 말씀에 그 지금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펀드 제공을 많이 하시는데 그 회사에서 그 다른 이제 고객사에서 그 갖고 계신 펀드 또는 펀드 피를 내고 뭐 플랜을 사시든가 아니면은 캐시 리저브한 내용도 펀드로 받아준다고 하면 저축보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오운한 저축보험이죠. 회사가 오운한 저축보험을 이용을 해서 펀드 제공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거든요. 이 돈을 리타이먼트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향후 유지에 좀 쓰자.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좀 리타이어 하게 되는 에이지가 되면 인컴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시면. 그러면은 좀 연금처럼 진짜 길게 작은 텍스 브레이크스로 작은 텍스를 내면서 꾸준하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텍스 프리 인컴으로 은퇴 후에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텍스 프리는 아니고 인컴 텍스는 내시죠. 인컴 텍스는 내고 좀 레이시 작은 그럼 디파인 베네핏 플랜이랑 크게 뭐 어떤 그 리스트릭 한 건지 아닌지의 차이인가요?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은 처음에 이제 텍스를 안 낸 돈을 갖다 묻잖아요. 네. 프리텍스 머니를 주로 갖다 묻고 이제 받을 때 텍스를 내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돈인데 일단 21% 텍스 내고 나중에 직원한테 돈을 줄 때 사장님한테 돈을 디스트리뷰션하는 시점에서는 텍스 크레딧을 다시 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똔똔이 되는 거고요. 네네.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인컴으로 받는 거니까 그때 인컴 텍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르네요. 많이 제가 이해했던 거랑 좀 달라. 제가 예. 회계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네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변호사님들이랑 이렇게 다시 미팅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100%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네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미팅하면서 이제 정확한 이런 개념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저희가 꼭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니까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고 바구니를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바구니를 어떤 목적으로 쓸 건가는 이제 사장님하고 우리 저 같이 상의해서 우리 저 CPA 분하고 CFO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실 텐데
이거를 보너스 플랜으로 쓰면은 지금 내는 텍스가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왜냐면 비즈니스는 익스펜스 처리한다지만 개인 인컴 텍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W2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네네. 그죠? 보너스 플랜이라는 게 본인 인컴으로 개인 인컴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받는 시점에. 네. 그러니까 지금 텍스를 많이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컨설은 지금 텍스를 조금 늘려는 방법을 찾다 보면은 리테인드 어닝 같은 게 가장 좋은 플랜이긴 한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반드를 대체할 수 있는 롱텀 리스트릭티드 액세스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텍스를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개인 텍스 30몇% 내는 것보다는 컴프레이트 텍스 21% 내는 게 좀 더 작은 텍스고요. 21% 내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제로 텍스라고 보고 네네. 컴프레이트 단계에서는 개인 단계에서는 텍스 브레킷이 높을 때 지금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낮을 때 인컴이 리타이어드 인컴이 낮을 때 이거를 디스트리뷰션에서 받아서 그때 인컴 텍스 처리하시는 게 훨씬 좋은 텍스 브레킷으로 텍스를 내시는 거.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네. 이해했고. 그럼 저번에 그 대표님한테 보내드렸던 그 시나리오가 이 롱텀 리스트릭션 그 에셋에 대한 시나리오였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게 홀라이프가 아니었나요? 아니 홀라이프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뿌리는 그 비클 자체는 커스텀 홀라이프라는 걸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펀딩 일반적인 홀라이프는 저희가 평생 돈을 내는 플랜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그 컨트리뷰션 하는 기간을 9years로 제한을 했어요. 9년 동안만 펀딩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펀딩을 하게 되면 이 바구니 페이먼 자체는 페이드업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혜택은 이제 평생 가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30년짜리 몰기지 할 수 있고 10년짜리 몰기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10년짜리 몰기지를 페이드업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셋의 에코리는 이제 회사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을 저희가 제안드린 이유는 얘는 업앤다운이나 높낮이가 없거든요. 스테이도 안 하고 이제 늘어나는 걸 개런티를 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앞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 에셋이 늘어나는 걸 개런티를 하거든요. 네네네. 늘어나는 속도의 문제인데 늘어나는 속도는 일반적인 마켓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좀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럼 9년을 하셨고 그 19만 3천 불로 하는 걸로 하고 받는 시점에서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는 건가요? 그렇죠. 혜택은 평생 가는 거죠. 네. 그 금액은 처음에 러플이 그냥 일러스트레이션 제가 보내드린 거고요. 네네네.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당시에는 그때 350만 불로 다시 디자인했기 때문에 한 1년에 22만 7,248불로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해서 넣은 거고 그 일러스트레이션 아마 CPA분한테 그 회계사님한테 보내드렸던 거는 처음에 러플이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뭐 네. 대표님께서 기간이랑 페이먼트는 좀 조정하실 것 같고. 그 금액은 아직 그 네네네. 심사가 아직 안 끝나서 사실 어저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 보니까 그 피 부분이 전혀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피는 어떻게 산정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B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종신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종신보험은 평생 가는 플랜들 네. 모든 종신보험은 캐시밸류를 가지고 있게 돼 있고요. 네. 모든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가 이제 홀라이프라고 하는 계열의 플랜이 있고 네네.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하는 계열의 플랜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도 어떻게 돈을 끌리느냐에 따라서 뭐 트레디셔널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베어리블이 있고 또 인덱스드 매치드하는 인덱스드 유니버셜 라이프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돈을 끌리는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라이프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플랜이에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된 플랜이고 네네네. 홀라이프를 어떻게 운영해서 숫자를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어떻게 운영하냐는 회사가 그냥 회사의 포뮬라로 갖고 있어요. 네네. 홀라이프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든 보험회사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돈을 운영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그 좀 그래도
그 상위급 회사들 A 플러스나 A 트리플 A 플러스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잘 운영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캐시밸류의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구조 자체는 저희가 뭐 코카콜라 그 포뮬라처럼 네네. 회사별로 다 인사이드로 박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캐시밸류 몇 %로 자라느냐 이거를 개런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자라난다라는 건 개런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플랜은 170년이 넘는 플랜인데 지금도 매년 캐시밸류 인크리스가 한 5에서 6%, 텍스 이퀴벌런트라면 7% 정도 될 텐데 4에서 5, 6% 정도의 성장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거는 또 시기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 대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유니버셜 라이프는 최근에 한 2, 30년, 4, 50년 사이에 나온 최근 플랜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자로 끌리든 인덱스로 매치로 끌리든 아니면 투자 뮤추얼 펀드 투자로 끌리든 재단을 끌리게 돼 있는데 비용을 차지하는 큰 구조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홀라이프는 집 몰기지처럼 초기 단계의 비용 차지를 많이 하고 나중에 비용이 점점 작아지거나 거의 없어지고요. 몰기지가 그렇잖아요. 몰기지 내가 페이먼 이렇게 내는데 처음에는 익스펜스하고 이자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네네. 조금밖에 안 쌓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 에코리 포지션이 높아가고 이자 포지션 점점 줄어들거든요. 홀라이프는 약간 이런 구조로 차지를 하고 유니버셜 라이프는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비용 구조가 좀 작고 나중에 점점 많아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플랜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돈을 여기서 안 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돈을 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는 마켓에 업앤다운이 있는 시점에서 그 비용이 점점 커지는데 이게 마켓이 만약에 나중에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러게 되면 캐시밸류를 유지하는데 플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플랜을 운영하는데 홀라이프가 저희도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가 종류가 있지만 네네. 홀라이프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디자인을 따로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이 플랜을 좀 제안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그 차트에 뭐 캐시밸류 스케줄이 나와 있던 거에 보면 1년 차는 캐시밸류가 아예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그 말은 1년 차 프리미엄 잔액이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거나 뭐 나머지는 다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혹시 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사 내부 포뮬라라서 따로 공개하거나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캔슬할 거면 절대 가입하서는 안 되는 플랜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2년 그거가 차에도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이 제 기억에는 캐시밸류로 남지 않던데 네.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B와 뭐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슈런스 비용이라고 들어가는 게 지금 사망보험금만 있는 거죠? 일단 사망보험이 가장 큰 베너핏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베너핏은 크게 데스 베너핏과 리빙 베너핏으로 나누거든요. 데스 베너핏은 본인은 구경하기 힘들고 가족들이 받는 돈이고요. 본인이 이제 사망 시 가족들이 베너피셔리가 받는 돈. 지금 저희가 제안한 플랜은 회사 컴퍼니 오운드 플랜이기 때문에 컴퍼니가 먼저 받게 되죠 돈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는 베너핏은 이제 텍스 프리가 됩니다. 컴퍼니에서 21% 텍스를 입금할 때 컨트리뷰션에서 냈기 때문에 베너핏은 텍스 프리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구경 못하는 그 데스 베너핏이라고 하고 리빙 베너핏은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캐시밸류거든요. 저축된 돈은 본인이 찾아서 쓸 수 있는데 사실 캐시밸류가 뭐 한 3년 차부터 조금 쌓인다고 하면 그 전 1년 차, 2년 차에는 사실 뭐 캐시밸류가 자산 증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도 조금 로스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건 그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회사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야기로는. 그렇죠. 그때 나중에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던 거는 일단 사장님이 생각하셨던 베네핏은 현재 비용 처리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사실 그 번드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번드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게 그 밸류만큼 번드가 추가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캐시밸류만큼 나중에 본드 네. 담보로 캐시밸류가 사실 네. 그럼 그게 번드에 추가되는 시점이 뭐 3년 차나 돼야지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1년 차, 2년 차에는 캐시밸류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헷갈렸던 거는 일단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저희가 본드가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인데 사실 그리고 저희가 뭐 1밀리언, 2밀리언 정도 본드가 추가된다고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서 본드 쪽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일단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희가 본드가 뭐 적어도 5밀리언, 10밀리언이 애드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 에셋 밸류가 뭐 이 정도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땐 시점은 뭐 15년, 20년 뒤일 텐데 그때도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캐시밸류는 아까 그러니까 보시면 본드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아니요. 본드 자체는 캐시밸류가 좀 쌓이면 캐시밸류만큼은 콜레터럴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본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콜레터럴로 저희 담보. 근데 지금 제가 스케줄 봤을 때 뭐 1밀리언 밸류가 쌓이려면 거의 8년, 9년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지금 플랜을 의미가 만든 없다는 이유는 반드를 얘기를 한 이유는 IRS에 대해 회사를 쌓아주려면 정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반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반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퍼포먼스 네, 그 회만 반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네 맞아요. 자, 퍼포먼스 네. 반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구실이고 크게 보자면 제일 큰 거는 회사에서 돈을 쌓아놓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회사에 쌓아놓는 이유는 우선 세금을 적게 내놓고 그러니까 세금 내는 시간을 뒤로 밀어서 절세를 하자. 근데 회사에 쌓아놓으려면 다른 건 안 되는데 컨스트럭션 컴퍼니니까 반드라는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드로서 사용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이야기로 사장님이 지금 필요하신 거는 지금 당장 비용 처리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본드 퍼포먼스 반드에 뭐 밸류가 애드되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B가 적지 않은데 분명히 뭐 1년 차에 하나도 프리미엄이 안 쌓이는 거 보면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뭐 401k에 AUT에 그냥 뭐 사망보험금은 텀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 라이프 인슈런스를 캐시밸류를 해가지고 밸런시드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중에 디스트리뷰션 할 때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디트 트리거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딩 리콰이먼트 진행할 때는 캐시밸류 있는 상품보다는 그냥 텀 인슈런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반드 회사에서 그냥 이 사람 돌아가시면 비즈니스가 망할 거니까 텀을 해달라는 리퀘어먼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홀라이프에 대한 그 인식이 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러니까 원금 보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게 좀 가장 큰 부담인 거고 뭐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뭐 10년 얘기하셨지만 마음속에는 5년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좀 더 짧게 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게 계속 유지 안 되고 만약에 론 형식으로 뭐 돈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 캔슬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있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네. 우선은 이거 9년으로 저희가 했는데 5년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5년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맞추면 되고요. 펀딩하는 기간은. 혹시 그 똑같은 금액인데 1, 2년 차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펀딩할 수 있고 조율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얼리 페이먼트를 네, 그거는 특별하게 좀 조정을 하면은 할 수 있나요? 가능한데요. 근데 그만큼 다른 비용을 조금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익이 많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그 질문하신 내용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펀드 기간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저희가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간만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저희 룰이 아니고 IRS 룰이에요. IRS에서 이런 그
유니버셜 라이프든 홀라이프든 이런 저축보험 프로그램에 그 들어가는 캐시와 그다음에 베너핏 사이의 간격을 프라이드를 좀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얘네가 텍스 혜택을 주는 플랜으로 나중에 꺼낼 때는 텍스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혜택을 꺼낼 때는. 그렇게 그 텍스 혜택을 유지하려면 얘네가 7year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7year 이상 환경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일단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년, 2년 차에 돈이 거의 안 쌓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1년, 2년 차에는 거의 쌓이는 게 없어요. 3년 차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저 클라이언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동안 번 돈에서 텍스를 제외하고 내 순수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만 픽업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보통 4월 달 언제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뭐 텍스 인디펜던트 데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월, 2월, 3월,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 번 돈은 사실은 다 텍스로 나가고 그 이후에 번 돈이 이제 내 돈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플랜을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텍스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이 여기서 캐시밸류가 좀 쌓여 있으면 이거는 홀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유니버셜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명보험이라는 걸로 이렇게 싸져 있고 IRS 테스트를 7year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기에 있는 캐시밸류나 베너핏을 받을 때는 텍스 프리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 부분에서 좀 많이 나중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만큼의 베너핏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홀라이프가 아니고 저희도 유니버셜 라이프로 제안해드릴 수 있고 유니버셜 라이프는 조금 더 플렉서블한 플랜이거든요. 홀라이프에 비해서 좀 딱딱하지 않고 플렉서블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좀 나중에 많이 져야 되는 플랜이라서 좀 관리가 좀 평생 필요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형 플랜은 저희가 좀 잘 제안드리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유니버셜 라이프도 보이는 캐시밸류하고 또 터치할 수 있는 캐시밸류는 틀립니다. 여기 보면 주로 서렌더 차지라고 장벽이 하나 더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갖고 나올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그 내수로 된 차액을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5년 정도는 유니버셜 라이프도 캐시밸류가 안에 있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가 나중에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바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가 홀라이프가 이번 이런 비즈니스 펄포즈 성격이 좀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린 건데 만약에 이거를 홀라이프가 아니고 유니버셜 라이프 쪽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 네네. 처음에 손해 많이 보지만 나중에 좀 베너핏이 많아진다. 특히 특대에 대한 베너핏을 많이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처리해서 지금 당장 텍스 혜택을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도 그런 플랜으로 제안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바구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바구니에 들어간 돈 여기다 들어간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텍스 처리 부분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처리를 해버리면 비즈니스는 텍스를 안 내지만 개인 인컴 텍스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사장님이 개인 인컴 텍스를 많이 내셔야 되는 플랜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도 익스펜스로 처리하고 개인도 텍스를 안 내는 플랜도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401k라든가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플랜들은 이제 따로 또 셋업을 해야 되는 이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의 플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런 플랜들은 IRS 룰도 따져야 되고 디파트먼트 레이버의 룰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TPA를 고용을 해야 되고 매년 익스펜스가 좀 늘어나면서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플랜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이 아닌 선에서 텍스 혜택을 보려면 non-qualified 플랜을 찾게 되는 거고 non-qualified 플랜 중에도 아까 세 가지 retained earning, 그 다음에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그 다음에 이거 long-term restricted asset 이 세 가지 정도. 네네네. 제 생각에 보너스 플랜은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아니고 직원이다, 뭐 임원이다 이러면 보너스 플랜이 굉장히 어울리죠. 하지만 임원이 아니고 본인 돈이 생각보다 본인 돈이 회사에서 안 내고 본인이 많이 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너스 플랜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텍스 처리가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뭐 401k나 뭐 UQDC로 간다고 하면은 뭐 TPA를 고용해서 비용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비용이 드는 거는 여기 이 홀라이프에도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클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사실 그 정보가 없어서 그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01k가 작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사망보험금 만약에 펌으로 한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10,000불 이내일 것 같은데 20만 불에서 적어도 15만 불 이상이 삐일 텐데 그게 뭐 TPA 고용 비용, 401k 비용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상대적으로 일단 디파인드 베네핏은 생명보험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네, 생명보험금 따로 들고 보험페이를 하고 TPA를 고용해도 그 비용이 결국은 홀라이프의 1년차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브레이크다운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그 비용 중에 뭐 인슈런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에이전트 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아도 뭐 이게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차이가 많이 나면 왜 굳이 그렇게 돼야 되나라는 401k 같은 네, 경우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 나가는 네.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직원이 한두 명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같은 베네핏을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익스펜스를 잡으셔야 되죠. 그거는 회사 셋업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그거는 네. 그러시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걸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경우엔 바로 익스펜스 처리가 되고 저희가 네. 뭐 사실 뭐 셀러리를 수밀리언으로 잡아도 1년에 뭐 3%라고 하면 사실 6만 불이니까 이게 그걸 합쳐도 홀라이프의 1년차 비용보다도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다른 분들도 다 해주실 네. 거면은 401k도 아주 좋은 플랜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예,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401k는 완전히 다른. 예,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일 거고요. 401k는 그 개인이 볼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또 있습니다. 1인당 붙는 컨트리뷰션, 애니얼 컨트리뷰션의 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401k를 참여하는 그 인플로이들이 매년 이 바구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76,500. 아니요. 내가 백프로까지 하면 76,000이고 뭐 와이프분까지 하면 15만 불은 될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NUT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혹시 비교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근데 401k로 하기에는 지금 금액이 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줘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그렇고요. 401k는 조금 다른 네. 거고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 알죠.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1년차, 2년차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런 플랜을 1년차, 2년차 비용으로 비교하면 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면 그 원금보다 분명히 많아지고 매년 한 4%, 5%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필요할 때 돈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돈이 거기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드린 거고요. 그때는 분명히 본인이 그동안 내셨던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년차, 2년차만 보시면 이런 플랜. 네, 그렇죠. 1년 차에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컨설했던 게 그러니까 홀라이프에 대한 그 조금 그 계속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원금 보전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피 뭐 피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 캐시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 보전까지 하는 기간을 보면 그때 보내주셨던 시나리오에 따르면
몇 년 차 정도면 그게 만약에 캔슬 됐을 때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안 갖고 있는데 아, 그래서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네. 제안에서 보면 10년 차가 되면 아무튼 내셨던 돈보다는 많이 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9년까지 넣는 거잖아요. 예, 9년까지 넣는 9년 차, 10년 차 되면 내신 돈보다는 많은 겁니다. 아, 그럼 9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플랜 자체는 이 바구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 플랜 자체는 이제 평생 유지를 할 건데 오랫동안 유지를 할 거잖아요. 이게 1년, 10년 후에 다 캔슬하고 끝나고 이런 플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만약에 저희들이 페이먼트를 못했을 경우에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경우에 우리가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약간의 캐시밸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플렉서블한가요? 페이먼트를 내는 것들에 대한 뭐 일시 중단, 뭐 1년 정도는 디퍼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이 있나요? 그 캐시밸류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네네. 그다음에 캐시밸류가 매년 배당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네. 디비전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도록 돼 있는 구조인데, 캐시밸류가 어느 정도 있고 배당금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요거를 보험료 내는데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배당금과 캐시밸류는 쌓여 있는 순간부터 그게 몇천 불이든 몇만 불이든 간에 뭐 보험료를 내서 쓰든 꺼내서 쓰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직 이제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작은 캐시밸류지만 필요하시면 이제 꺼내 쓰실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19만 3천으로 9년을 일단 그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뭐 한 네. 4년 차까지는 열심히 잘 부었는데 만약 5년 차에 좀 경기가 문제가 좀 생겼다던가 했을 때 네. 저희들이 페이먼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조금 1년 정도 스탑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런티라고 말씀드린 게 플랜이 개런티라서 좀 딱딱한데 캐시밸류가 좀 생기면 캐시밸류로 보험료를 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는 생깁니다. 하지만 페이먼을 스킵하거나 안 내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사실 유니버셜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버셜 라이프도 매년 비용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매년 그 비용을 좀 터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유니버셜 라이프는. 근데 그 비용을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 차지를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구니를 유지하는 한 비용 구조가 계속 차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안 내거나 더 많이 내거나 이런 게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유니버셜 라이프에는 좀 있고 네. 홀라이프에는 그게 좀 적죠. 하지만 그만큼 다른 개런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좋냐 개런티가 좋냐 이런 얘기인데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4, 5년 정도가 지나서 캐시밸류가 생기면 저희가 제안해드린 커스터머 라이프라는 플랜도 페이먼에 대한 약간의 플렉서빌리티는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럼 혹시 저- 캐시밸류가 네. 팀장님 죄송해요. IUL하고 VUL하고 그 유니버셜 라이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홀라이프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 피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홀라이프 그러니까 유니버셜 라이프도 똑같은 라이프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실 때는 그냥 컨셉이 픽스드하고 개런티냐 그리고 좀 변동성이 있고 좀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이냐 이런 차이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왜냐하면 이제 CPA 분도 그렇고 CFO 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도 라이프 인슈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컨셉인데 이게 변동하고 픽스드의 그 차이고 어떤 성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예, 그 강 선생님 질문이 질문 하나가 어떤 거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밸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조금 B 같은 부분이 조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밸류가 저희 그 캐시 밸류가 뭐 조금 더 빠르고 많이 쌓일 수 있게 네. 1, 2년 차에 뭐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 LA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직원분이 캐시밸류가 지금 필요한데 거기도 컨스트럭션 컴퍼니인데 그래가지고 얼리 캐시
캐시발류 마이너라는 뭐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저보다는 이제 매니저님이 훨씬 더 전문이지만 지금 제가 그 케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니까 캐시발류가 첫 해부터 그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원하시는 거 질문하겠는데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B를 줄여서 밸류를 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아. 플랜이 따로 B를 더 차지하지 않고 가장 그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공해야 되는 비용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좀 미니마이즈한 상태에서 최적의 기간을 따지니까 9년 정도가 나와서 9 years 페이먼트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전에 페이먼을 보내주셨던 줄인다거나 네. 예. 아니면은 스케줄이 미니마이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지금 그 상태로 보내드린 거고요. 좀 전에 그럼 미니마이즈 안 된 버전도 있나요? 그러니까 페이먼 기간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에이전트 피를 줄임으로 인해서 조금 에이전트 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에이전트의 커미션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똑같은 금액의 홀라이프를 팔 때나 유니버셜 라이프를 팔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다른 데서 한 군데 받은 데가 있는데 캐시밸류가 좀 더 높고 네. 사실 데스 베네핏도 좀 더 높아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게 궁금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뭐 회사가 조금 더 뉴욕 라이프가 조금 더 튼실한 회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거든요. 요새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개런티 하는 부분이 있고 넌 개런티 파트가 있어요. 근데 넌 개런티 파트의 숫자를 아무리 높게 보여줘도 그게 실제로 구현되느냐, 그게 가능성이 높으냐, 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이거는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제안하는 플랜들이 그 나오는 숫자는 좀 안정적인 숫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일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 나오기 쉬운 숫자를 보여드리고 그거를 이제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트리플 A급 컴퍼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좀 중소 회사들이 좀 높은 숫자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중에 인덱스드 유니버셜 라이프 이게 한 20년 마켓에 나온 지 이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쪽 회사들이 그 레이트 오브 리턴을 막 8%, 10%, 11%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S&P 500나 러셀 2000이나 뭐 윌쇼 5000이나 이런 인덱스에 매치해서 이자를 크레딧으로 주는 상품들이라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과거 S&P 500 과거 20년 히스토리 보면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비용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비용 구조와 인덱스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넷 레이트 오브 리턴을 보면 한 4%, 5%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여준 일러스트레이션과 실제로 나중에 스테이트먼으로 매년 받아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받는 스테이트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제안한 플랜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플랜을 제안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 구조, 그 다음에 뭐 커미션 구조 이런 거는 사실 보험회사 안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경진 선생님이 이거를 폴라 커스터머 라이프가 아니고 유니버셜 라이프로 팔았다 그래서 커미션이 줄어들거나 작아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플랜 자체 하나당 뭐 어느 정도의 커미션 이렇게 되는 거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이렇게 되는데 다만 구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라이프는 처음에 좀 비용 차지를 많이 하고 나중에 점점 줄여가서 거의 나중에 차지가 없는 방식으로 에코리 그로스에 더 포커스를 하는 그런 플랜이고 유니버셜 라이프는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자로 벌거나 인덱스로 매치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근데 이자로 버는 플랜은 커런트 인트레스트 레이트 지금 시중 이자가 3.5에서 4.5 사이거든요. 인덱스는 보통 6에서 8%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리어블로 가면은 8%에서 12%를 보여줘요. 그 이경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베스먼트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12%짜리로 보여주면 훨씬 더 높은 숫자를 보여드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가능성이 있냐의 문제예요. 4에서 5%를 보여주는 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게 시중 이자율이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6에서 7%, 8%를
그 속도로 내 돈을 불리겠다 지금 마켓에서 이거는 사실 인베스트먼트 영역에 들어가는 레이트 오브 리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즈니스용 플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보수적으로 4에서 5% 시중 이자율 안정적으로 원금이 지켜지면서 늘어날 수 있는 속도로 계산하면 이 커스텀 홀라이프 정도의 레이트 오브 리턴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 그럼 이건 더 높은 숫자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저 매니저님만큼 충분한 이해는 없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변호사 생활을 캘리포니아에서 20여 년 해오는 동안 리타이먼트 플랜이나 이렇게 에스테이트 플래닝 할 때 인덱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저희 부서가 겁이 제일 많아요. 유니버설 라이프 베이스로 해서 하면은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껴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 경력 25년인데도 아직도 IU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충분히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보험회사 쪽은 있을지 몰라도 중간에 껴있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IUL을 가실 경우에는 충분히 100% 이해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IUL 일러스트레이션 몇 페이지를 제가 다른 거 보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IUL은 개런티 섹션하고 넌 개런티 섹션하고 중간에 얼터너티브를 보여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런티 섹션은 마켓이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로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이 커런트 플랜은 커런트 스케일 플랜은 한 6에서 7%, 8% 정도로 마켓이 평균적으로 움직였다고 하고 그 스태틱한 넘버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중간은 여기랑 여기에 중간값 정도를 해서 얼터너티브를 넣어요. 근데 대부분 얼터너티브 섹션을 보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플랜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플랜에서 중간에 플랜이 나중에 30년 후든 40년 후든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텍스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텍스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늘어나는 돈과 여기서 사용하는 베너핏들에 대한 텍스 프리 혜택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이 텍스 혜택의 목적인데 이게 중간에 랩스가 돼버리고 이제 스탑돼 버리면 이게 생명보험으로서 인정을 안 받고 IRS에서 이제 저축이나 투자 프로그램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플랜 그 섹션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플랜들은 어큐뮬레이션 페이즈, 돈이 입금돼서 자라나는 페이즈가 있고 나중에 이거 이제 찾아서 쓰실 거잖아요. 데스 베너핏만이 목적이 아니고 있는 돈을 찾아서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디스트리뷰션 페이지에 그러니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는 페이지의 섹션이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빼고 있는 섹션에서는 스태틱하게 7%, 6%든 7%를 이제 매기는 거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보여주기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시퀀스 오브 리턴에 대한 리스크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섹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7%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어느 해에 나느냐에 따라서 평균은 에버리지는 똑같이 6%, 7%라고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돈을 빼는 시점에서의 결과를 보면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돈이 빨리 디플리트해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또 팔러스가 서런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플랜들을 마켓 이 퍼포먼스에 이제 매치해가지고 연동시키는 플랜을 좀 자제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혹해서 많이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저희 같은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플랜은 4에서 5%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6에서 7%, 8%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들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저희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게 나중에 이제 구현될 확률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비용 구조가 점점 커지고 비용이 점점 비싸지거든요. 캐시밸류가 작아지면 비용 구조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유니버설 라이프의 특징입니다. 비용 구조가 점점 비싸지는 상황에서 돈을 빼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마켓 시퀀스가 거꾸로 꼬여버리면 굉장히 빨리 캐시밸류가 디플릿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저희가 이쪽 플랜을 유니버설 라이프 플랜을 좀 잘 제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컴퍼니 플랜들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원하시면은 어떤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숫자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레이로 리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런티 한 섹션,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빼는 시점에서의 어떤 시퀀스 리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